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섬에서 만난 이상한 노인입니다. 섬에서 만난 이상한 노인. 파도 소리가 들리는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 고성에 유동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젊었을 때 같은 마을에 살던 사람 24명과 함께 배를 타고 미역을 따러 나갔었다. 그들이 한 섬에 정박하여 미역을 다 딴 뒤 배를 돌리려 할 즈음 갑자기 북서풍이 거세게 불어와 노를 저을 수 없게 되었다. 배는 점점 바다로 떠밀려 들어갔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모두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며칠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지내던 어느 날 바람이 잠잠해지며 배가 멈췄다. 유동지가 일어나서 살펴보니 동행한 24명 중 겨우 5명만이 살아있었고 나머지 19명은 이미 유명을 달리했다. 다들 정신 차리소. 이제 남은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살 방도를 찾아야 하지 않겠소. 그리하여 정신을 가다듬고 모래사장으로 뛰어내렸다. 살아남은 다른 4사람도 유동지를 따라 뛰어내렸으나 그중 2사람은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결국 3사람만 남아 기진맥진하여 모래사장에 누워 서로 아무 말 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흐릿한 시야로 보니 갑자기 흰옷을 입은 2 소년이 모래 위로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지? 바다에서 떠밀려 왔나 보구나. 유동지는 간신히 기운을 차렸으나 말을 할 수 없는지라 손을 들어 입을 가리켰다. 이를 본 소년이 허리에서 작은 병을 꺼내 물을 따라 마시게 하며 말했다. 우리 선생님께서 당신들이 여기 있는 걸 아시고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자 3사람은 정신이 돌아오고 기운이 나고 배고픔도 사라졌다. 유동지가 물었다. 그대 선생님은 어디에 계신가? 소녀는 선생님께서 함께 오라고 하십니다. 하고 대답했다. 3사람은 일어나 소년을 따라갔다. 도착한 곳에는 선생님이라는 이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낡은 소음옷을 입은 채 초막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검은 노인이었다. 3사람이 인사를 마치자 노인이 물었다.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어쩌다가 바다에 떠밀려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가? 저희는 모두 고성 사람입니다. 미역을 채취하다가 바다에 떠밀려 왔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나도 고성 사람이네. 바람이 떠밀려 이곳에 와서 살고 있지. 3사람은 고향 사람을 만나게 된 기쁨에 감격하여 물었다. 그렇다면 어르신께서는 고성 어느 마을에 사셨습니까? 모면 모촌의 아무개의 아버지이자 아무개의 숙부이지. 떠돌아온 지 오래라 집안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구려. 그 마을은 3사람이 사는 곳과 이웃한 마을이었고 노인이 언급한 사람들은 모두 그의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의 친구들이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5, 60년이 지났으므로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들을 따져보면 노인은 그들의 5대손쯤 되는 셈이었다. 유동지가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더니 노인은 한동안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날 이후 3사람은 노인과 함께 지내며 옛 이야기를 나누며 세월을 보냈다. 그 섬은 맑은 하늘과 푸른 소나무 그리고 금빛 갈대가 어우러진 평온한 곳이었고 척척히 펼쳐진 평지가 눈에 들어왔다. 몇몇 집이 있었지만 농사나 양잠을 하지 않고 오직 물을 마시고 풀로 만든 옷을 입고 지낼 뿐이었다. 2 소녀는 가끔 오가며 이들을 도왔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모두 하얀 깃털로 만든 것이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물었다. 이 섬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이곳은 동해의 단구라네. 신선이 사는 곳이라 밤에도 늘 밝지. 세 사람은 섬에서 매일 웅장한 일출을 보았고 그 광경은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장관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사람은 해가 떠오르는 곳을 직접 보고 싶다고 요청했다. 처음에는 노인이 그 청을 거절했으나 그들이 여러 차례 간청하자 하루는 두 소년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해가 떠오르는 곳에 가서 보여주어라. 잠시 후 두 소년은 하얀 깃털로 엮은 작은 배에 세 사람을 태웠다. 소년들은 배의 양머리에 서서 노를 저으며 말했다. 앉지 말고 누워서 한 모금만 물을 마시세요. 그들이 처음 이 섬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섬 안에서 먹은 것이라곤 오직 이 물뿐이었다. 물은 색깔이 탁하고 걸쭉해 보였지만 맛은 아주 맑고 신선했다. 세 사람이 물었다. 이 물을 뭐라고 부르나? 이것은 경액으로 달고 맛있는 즙이라고 합니다. 배 안에서 경액을 세 잔 마시자 배가 이미 해안에 닿아 있었다. 소년이 말했다. 일어나서 보십시오. 세 사람이 일어나 창문을 열고 보니 끝없는 파도가 거세게 일렁이며 은빛 산이 천길 높이로 솟아 하늘과 맞닿아 있었다. 그 산 정상에서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구름과 바다가 맞부딪히며 붉은 빛이 눈부시게 퍼져나갔고 그 광대함과 찬란함은 인간의 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장관이었다. 유동지가 감탄하며 말했다. 저 산 너머로 넘어가면 해가 떠오르는 근원지를 볼 수 있겠는가? 소녀는 저 산 너머는 우리 선생님조차 가보지 못한 곳이니 더는 묻지 마시오. 하고 말하며 노를 돌려 다시 노인에게로 돌아갔다. 노인이 그들을 보며 물었다. 해가 뜨는 광경을 잘 보았는가? 네, 어르신의 덕으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장관을 보았으나 그 산 너머를 볼 수 없었던 것이 아쉽습니다. 이보게들, 산 너머는 하늘의 신들도 쉽게 갈 수 없는 곳이지. 세 사람은 섬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더 커져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다. 노인은 이를 듣고 말했다. 이곳의 하루가 인간 세계의 1년에 해당하니 당신들이 바다에 떠밀려 온 지도 벌써 50년이 지났소. 비록 집으로 돌아간다 해도 낯선 사람들 뿐일 것이요. 집안 식구들도 이미 늙어 죽었을 것이네.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소? 세 사람은 섬에 머문 시간이 겨우 3달 정도로 생각했으나 노인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져 눈물로 간청하자 노인이 마침내 말했다. 할 수 없구려. 당신들이 세상의 인연을 다 끊지 못하였으니 이를 어찌하겠는가. 그리고는 두 소년에게 지시하여 그들을 고향으로 데려가도록 했다. 세 사람은 기뻐하며 노인과 작별하고 해를 보러 갔을 때 탔던 배에 다시 올랐다. 배가 출발할 때 노인은 소년들에게 나침반을 건네주며 말했다. 이 방향으로 가면 고성에 닿을 것이네. 배가 떠난 후 그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같은 물을 마셨다. 유동진은 물통 여러 개를 몰래 챙겨 옷속에 숨겼다. 며칠 후 배가 어느 해안에 도착하자 소년이 말했다. 배가 고성에 닿았습니다. 배에서 내리시죠.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소년들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세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마을은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낯선 얼굴뿐이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다.
이보시오, 혹시 유동지라는 사람을 아시오? 글쎄요, 그런 사람은 이 마을에 없습니다. 그는 살던 집을 찾아가 유동지를 물어보니 당장 아는 사람이 없었다. 어찌어찌하여 족보를 확인해보니 부모는 이미 돌아가신 지 40여 년이 지났고 아내도 늙어 죽었으며 바다에 떠밀려 떠났을 때 낳은 자식마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지금 집을 관리하는 이는 손자였는데 또한 늙어 있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이 돌아오지 않자 그들의 집에서는 배를 탔던 날을 기려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음식을 먹고 생활했으나 몇 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유동지는 섬에서 가져온 물을 조금씩 마시며 음식을 먹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했다. 그의 나이는 거의 200살에 이르렀다. 고성의 새로운 관리가 부임할 때마다 불려가서 바다에서의 표류 경험에 대해 들려주어야 했고 다른 고을의 관리나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 이렇게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져 그는 매우 난감했다고 한다. 어머니에게 일어난 기적.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당에는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동네 어귀에 나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나와 계세요? 저만치 건장한 총각의 모습이 나타나자 어머니는 주름진 얼굴을 펴고 환한 미소로 그를 반겨 맞았다. 잘 다녀왔니? 시장가겠구나. 어머니도요. 어서 가요. 총각은 다리를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어두운 길을 따라 허름한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다리를 절었다. 절름발이라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불편한 다리를 대신해준 착한 남자를 만나 아들까지 낳았다. 하지만 박복한 탓인지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여자는 불편한 몸으로 아들을 키워왔다. 어머니에게 아들은 남편의 분신이며 살아가는 이유였다. 어려서부터 아들은 다리를 저는 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 철없는 동네 아이들은 복만이를 만나면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놀려댔다. 내 엄마 절름발이라며? 이렇게 걷던데? 너희들 그만두지 못해? 어머니를 놀려대는 아이들을 보면 복만이는 소리를 질렀다. 어느 때는 분을 참지 못하고 놀리는 아이를 쫓아가 한바탕 싸움박질을 하고 왔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복만어미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아비를 일찍 여의고 어린 나이에 밥벌이에 나선 아들을 보면서 다 자기 다리가 성치 못하기 때문이라고 가슴 아파했다. 세월이 덧없이 흘러 아들은 건장한 18살 총각으로 자라났다. 저 훤칠한 총각은 누구요? 언덕배기에 사는 절름발이 아들이요. 아들 하나 멀쩡하게 잘났네. 그래요. 아들은 나무랄 데가 없어. 인물 좋고 부지런하고. 그쯤에 복만이 어머니도 어서 빨리 혼계찬 아들에게 참한 색시를 얻어주는 게 소원이었다. 그런데 막상 아들에게 혼처를 구하려고 나서니 중매를 놓는 자리마다 고개를 내저었다. 넉넉한 살림도 아니고 내놓을 만한 가문도 아니고 거기다가 어머니마저 절름발이니 딸을 주겠다는 집이 없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매파에게 간곡한 부탁을 했다. 하지만 다리를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처녀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따로 살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이번에는 집안을 문제 삼았다. 내가 몸이 성치 않아 복만이에게 집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라도 할라치면 어머니 생각을 알아차렸는지 아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다짐하는 거였다. 어머니,
전 어머니 잘 모시는 여자가 좋아요. 아들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자 어머니는 조바심이 나서 매파를 불러 당부하기에 이르렀다.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으니 혼례나 치를 수 있게 손을 써주시구려. 아랫마을 이첨지 딸이 팔 한쪽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괜찮으시면 한번 다리를 놓아보지요. 시어미는 다리가 그렇고 며느리는 팔이 불편하니 좀 그렇기는 하겠지만 어쩌겠소. 한번 알아봐 주시구려. 매파가 그 길로 이첨지 집에 가서 뜻을 전했다. 이쪽에서 말만 하면 얼씨구나 하고 반길 줄 알았는데 이첨지는 매파를 보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우리 딸도 몸이 불편한데 다리를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아예 꺼내지도 마소. 원 동네 창피해서. 매파의 얘기를 듣고 어머니는 심한 자책감에 빠져 눈물을 흘렸다. 내가 없으면 우리 복만이 장가라도 잘 갈 텐데. 어머니는 잠자리에서 아들 장가를 들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리고 잠이 들었다. 어리석은 짓이로다. 어찌 아들 장가만 들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냐. 다리를 고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을. 제 다리를 고칠 방도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 집 앞 논을 지켜보아라. 그곳에 다리저는 학이 날아올 것이다. 그 학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 다리를 낳을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니라.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사라졌다. 깨어보니 꿈이었다. 논에 날아오는 학한테서 다리를 치료할 방법을 알 수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처음에 어머니는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냥 넘기기가 마음에 걸려 틈만 나면 집 앞에 논을 바라보았다. 남편 살아생전에 마련한 추억이 깃든 논이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학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서 이룬 것처럼 한쪽 다리를 저는 학이 논에 날아들었다. 그러더니 논 가운데 내려앉아 다친 다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게 아닌가. 그러기를 사흘째 되는 날 학은 어디가 다쳤냐는 듯이 두 발로 힘차게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더니 멀리 날아가 버렸다. 이상하다. 저기 뭐가 있는 거지? 어머니는 저는 다리를 이끌고 논 가운데로 가보았다. 그러자 논 가운데 뜨거운 물이 조금씩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 주위엔 뜨거워 아무것도 자라나지 못할 정도였다. 학이 한 것처럼 다리를 한번 담가보자. 어머니는 그 물에 다리를 담갔다. 그러자 시원한 기운이 온 몸을 감쌌다. 그렇게 하기를 열흘 만에 논에서 나오던 어머니는 자기가 절지 않고 똑바로 걷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다리가 나았어. 복만아, 내 다리가 나았다. 어머니가 논 가운데서 뿜어져 나오는 물에 다리를 담가서 정상이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복만이네 논으로 몰려들었고 효과를 본 사람들이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어 어머니의 살림살이도 풍족해졌다. 복만이도 예쁘고 참한 색시를 만나 장가도 갔다. 세종대왕이 안지를 치료하러 들린 이후부터 그 지역은 온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그곳에서 나오는 물은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진다. 딸의 신랑감, 과부의 신랑감. 아우네의 장터가 열릴 때면 삼거리 주막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주모, 여기 순댓국밥 하나 주소. 여긴 막걸리 한 병 더 주시오. 눈웃음을 흘리며 바쁘게 오가는 주모는 몇 해 전에 한양에서 내려왔다.
장사꾼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딸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천안 아우네까지 내려와서 주막을 차린 것이다. 각지에서 장사꾼들이 오가는 길목이라 장날이면 제법 손님이 많았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도울게요. 다 큰 처녀가 술 심부름을 하다니 무슨 소리야? 좋은 사람 만나 시집갈 궁리나 해 이거사. 아무리 바빠서 손이 모자라도 한양댁은 절대 딸아이 순옥이는 주막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다. 남편도 없이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데 딸이 외간 남자들의 눈길을 받는 게 싫은 것이다. 마땅한 신랑감을 찾아서 순옥이 얼른 시집 보내야지. 한양댁은 이제 19살이 된 순옥이 신랑감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 가끔 주막에 들렁 순댓국으로 요기를 하고 가는 병만이라는 젊은 총각이 눈에 들어왔다. 저 총각 누구예요? 아, 직산에 사는 병만이라는 친구요. 관청에서 무관으로 일하고 있고요. 듬직한 외모에 수도분하게 보여 한양댁은 벌써 순옥이 신랑감으로 점찍어 두었다. 언제 한번 순옥이하고 만나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장날이면 병만이를 은근히 기다리곤 했다. 본인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서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지 몰라. 사귀는 처녀가 있는지도 모르잖아. 한양댁은 그런 생각을 하며 슬며시 쓴웃음을 지었다. 주막이 바쁠 때면 한양댁은 근처에 사는 수원댁을 불러 주방일을 돕게 했다. 수원댁은 이곳으로 시집온 지 한 해 만에 혼자가 된 청상 과부였다. 글 공부하는 남편에게 시집와 험한 일은 해보지 않았는데 막상 혼자 몸이 되고 보니 뭐라도 해야 먹고 살 판이었다. 자넨 주방일만 도와줘. 술시중은 들지 말고. 순옥이보다 2살 위인 딸 같은 수원댁의 처지가 안쓰러워 한양댁은 혹여라도 술 취한 취객이 수원댁에게 수작이라도 걸까봐 늘 신경이 쓰였다. 아우네의 장터가 열려 그날도 주막에 손님이 북적북적했다. 어느새 왔는지 그 틈에 사윗감으로 점찍은 병만의 모습도 보였다. 한양댁은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병만에게 다가갔다. 주모, 여기 순댓국밥 하나 주시오. 좀 기다리시오. 예. 아참, 주모 저기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구요? 병만이 가리킨 건 주방에서 상차림을 돕고 있는 수원댁이었다. 과수댁인데 바빠서 도와주러 왔다오.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지만 수원댁을 바라보는 병만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았다. 괜히 과수댁이라고 말했어. 수원댁은 문 남자들의 시선을 끌 만큼 고운 자태를 가지고 있었다. 흠이라면 과부라는 건데 아이도 없으니 문제될 것도 없어 병만이의 관심을 끌만도 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 이후로 병만이 장날만 되면 꼬박꼬박 주막에 들르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예전엔 병만이 주막에 들리길 기다렸는데 이제 오는 게 걱정이 되고 말았다. 한양댁은 순옥이와 수원댁을 은근히 비교해 보았다. 순옥이도 예쁘장한 외모에 손색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미의 눈으로 본 거고 외간 남자들 눈에도 그렇게 보일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병만이 말고도 수원댁에게 관심을 보이는 인물이 한양댁 눈에 들어왔다. 호라비가 된 이생원이었다. 한양댁은 이생원과 수원댁을 이어줄 마음을 먹었다. 수원댁,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그래도 어떡해. 연료문을 세울 거면 모르지만 연분을 만나 새 출발해야지. 내가 한번 나서볼게.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수원댁은 고개를 저었으나 싫지는 않은 기색이었다. 한양댁은 손님이 뜸할 때 이생원을 만났다. 생원어른, 수원댁을 마음에 두고 계시죠?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아따,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있나요? 생원님 손에 달렸지요. 그럼 다리 좀 놔주구려. 그러면 제가 이러는 대로 하세요. 한양댁은 순옥이 신랑감을 사수하기 위해 수원댁과 이생원을 어떻게든 엮어주려고 마음먹었다. 한양댁은 주막을 하루 쉬고 수원댁을 찾아갔다. 수원댁 있나? 네, 들어오세요. 순옥이 옷 좀 지어주려고 하는데 자네가 솜씨가 좋으니 와서 좀 도와주게. 순옥이 시집가요?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주막에 딸린 방에서 둘이서 천을 재단하고 바느질 채비를 하던 와중에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다. 오늘 영업 안 하시오? 밖을 내다보니 이생원이었다. 옷을 좀 지으려고 오늘 문을 닫았지요. 마침 이렇게 오셨는데 뭐라도 드시고 가시죠. 그래도 되겠소? 한양댁은 순대를 썰고 막걸리를 곁들여 주한상을 들고 들어왔다. 누추하지만 이리 들어오십시오. 밖에다 드리면 손님을 받아야 해서. 이생원이 방으로 들어와 두 여자와 마주 앉았다. 수원댁 인사드려. 아래 사시는 이생원 어른이여. 수원댁은 가슴이 방망이질을 해댔다. 남자와 이렇게 마주 앉아보는 것도 혼자 된 이후로 오랜만이었다. 자, 한 잔 받으시죠. 이생원이 막걸리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키더니 수원댁에게 사발을 내밀었다. 드실 줄 알면 한 잔 하시오. 한양댁이 사발에 막걸리를 따르자 수원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돌리더니 한 모금 마셨다. 자, 이것도 인연인데 생원어른 한 잔 따라 드리게. 수원댁이 한 모금 마신 술 기운에 얼굴이 발그레한 채 이생원에게 술을 따라주었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자 남녀간의 정분이 나는 건 시간 문제였고 한양댁은 슬며시 자리를 비켜주면 그만이었다. 아우네 주막에 이생원과 수원댁 얘기가 나돌자 한양댁은 병만의 눈치를 살폈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 병만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보이자 한양댁은 이때다 싶었는지 생전 부르지 않던 순옥에게 주방일을 돕게 했다. 보아하니 아직 혼자인 모양인데 어떠시오? 주방에 있는 처녀가 내 딸인데 한번 만나보려우? 병만이 주방을 쳐다보니 처음 보는 처녀가 예쁘게 단장을 하고서 일을 돕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주방에 어울리지 않는 고운 옷을 입혀서 병만에게 선을 보인 것이다. 아우네 주막은 장날이면 여전히 장사꾼으로 붐볐다. 수원댁과 이생원의 중신엄이 한양댁의 사위가 된 병만도 아우네 주막의 단골 손님이었다. 직산으로 시집간 딸 순옥도 바쁠 때면 주막에 나와 한양댁을 도와주었다. 인연은 따로 있었네. 진영과 만기는 한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다. 부친 박진사와 이초씨가 오랜 친구였기에 둘은 마치 친형제처럼 지냈다. 하지만 자라면서 차분하고 내성적인 진영은 글 공부에 열심인 반면에 만기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학문엔 별로 관심이 없어 글 공부는 안 하고 틈만 나면 밖으로 나돌아다녔다. 만기 어디 갔소? 또 나간 모양이네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 이초씨 부부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동네방네 휘젓고 다니는 만기를 보며 걱정이 많았다. 세월이 흘러 진영과 만기가 어느덧 17살이 되었다. 진영은 그동안 추시에 합격하고 본과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만기는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거뭇거뭇 솜털이 자라나면서 둘은 이성에 부쩍 관심이 많아졌다. 아랫마을 아무개 처자가 어떻다느니, 상철이 여동생이 자기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다느니 하는 얘기가 주된 관심사였다. 그 무렵 만기는 마음에 둔 처자가 있었다. 아랫마을 정생원의 막내딸 소연낭자였다. 가끔 길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얼굴을 붉히는 걸 보면 그녀도 싫지 않은 모양이었다. 어느 날 소연을 마주친 만기는 용기를 내서 고백하기로 마음먹었다. 낭자, 당신을 사모합니다. 만기의 고백에 소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남을 이어나갔다. 소연은 달 밝은 밤이면 몸종을 데리고 강둑에 있는 누각에 가서 만기를 만나곤 했다. 성격이 쾌활하고 재치가 있는 만기를 만나러 가는 소연의 발걸음은 언제나 가벼웠다. 만기도 소연을 만나면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는 무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했다. 한편 진영과 만기도 혼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특히 진영은 추시에 합격한 인재인지라 문턱이 닳도록 매파가 들락거렸다. 만기 자넨 혼담력이 없나? 난 정해둔 처자가 있어. 자넨? 정생원 댁에서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그 자리로 정하실 것 같아. 만기는 뒤통수를 뭔가로 맞은 느낌이었다. 그날 밤 급히 기별을 해서 소연을 만났다. 이게 무슨 일이오? 진영이와 혼담이 오간다는 말을 들었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들이 벌써 약조를 한 모양이에요. 우리 멀리 도망가서 살까요? 소연이 만기를 붙잡고 울면서 말했다. 하지만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진영은 만기의 친한 친구 아닌가. 만기는 소연과 헤어져 돌아오면서 슬픈 인연을 한탄했다. 하필 친구의 여자를 사모하다니. 둘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던 진영은 마침내 소연과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다. 만기는 진심으로 두 사람의 행복을 빌었지만 어딘가 허전한 마음을 감출 길 없어서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했다. 어느 날 만기는 보침 하나 짊어지고 길을 나섰다. 이제 마음을 정리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길을 떠난 만기는 해가 석양으로 넘어가자 하룻밤 묵을 주막을 찾아 두리번거리며 길을 걸었다. 그때 어디선가 다급한 소리가 들렸다. 누구시죠? 비켜주세요. 가까이 가보니 두 명의 사내가 양반집 처자와 몸종인 하녀의 길을 막고 있었다. 두 사람을 놔줘라. 만기는 평소 갈고 닦은 무술솜씨로 불량배들을 보기 좋게 물리쳐버렸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천만에요. 밤길 조심하시오. 만기는 그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렸다. 그 처자는 김선비의 외동딸 초선이었다. 그날 밤 만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초선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서 말이다. 초선도 자기가 싫지 않은 표정 아니었던가. 늦은 시간이라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온 게
못내 아쉬웠던 만기는 날이 밝자 초선을 찾아갔다. 김선비를 만난 만기는 무릎을 꿇고 간밤의 인연을 얘기하며 초선과의 교제를 허락해달라고 청했다. 폐기가 마음에 드는군. 조선이도 신세를 졌으니 생각해 봅시다. 얼마 후 두 집안에 혼담이 오갔고 사주단자를 보내고 청사초롱에 불을 밝혔다. 가정을 꾸리고 난 뒤 만기는 무과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고 무관이 되어 관직에 올랐다. 진영과 만기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마음을 터놓는 좋은 친구로 지냈다. 만기가 비밀로 하는 단 한 가지, 바로 진영의 아내가 과거에 자기 애인이었다는 것만 빼고 말이다. 주인집 딸과 눈맞은 하인. 황해도 우령산자락 신천 땅에 돈 많고 세력 있는 강진사라는 양반이 살았다. 아들, 딸, 남매를 두었는데 그중 딸 지선은 인물이 빼어나고 학문에도 뛰어나 아비의 자랑거리였다. 지선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구나. 매사에 조심하거라. 네, 아버님. 강진사는 관연한 딸의 신랑감을 구했다. 용모가 아름답고 재주 많은 처자인지라 사방에서 혼담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딸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은지라 강진사 마음에 쏙 드는 신랑감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임자, 눈에 차는 신랑감이 아직 보이지 않는구려. 그러게 말이에요. 매월댁이 부지런히 알아보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어느 봄날이었다. 새가 노래를 부르면 꽃이 화답할 것 같은 화창한 오후였다. 아, 어쩜 이리도 날씨가 좋을까? 지선은 햇볕이 잘 드는 후원뜰에 나와 봉곳봉곳 부풀어 오른 꽃망울과 파릇파릇 피어나는 싱그러운 봄 향기를 맡았다. 그때 희고 흰 목련꽃을 바라보던 지선은 씨한수를 읊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디선가 그 소리에 화답하듯 뒷소절을 이어가는 게 아닌가. 분명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지선은 부끄러워하며 주변을 살펴보았다. 누굴까? 올 사람이 없는데. 지선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멋진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았다. 화답하는 시의 내용에는 깊은 내공이 들어있는 것 같았고 학문의 조예가 깊어 보였다. 그때 누군가 슬며시 다가왔다. 접니다, 아가씨. 하인 용선이었다. 친모로 들어온 홀어머니를 따라 어려서부터 행랑채에서 살다가 이제는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서당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동량으로 배운 학문이 제대로 공부하는 자제들보다 더 월등하다고 훈장한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들었던 바이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나? 또한 용모도 출중하고 힘도 장사인 용선이를 강진사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저 아이가 양반집 자제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 아깝군, 아까워. 강진사는 지선이의 신랑감으로 온 양반집 도령들보다 용선이가 더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지선도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는 걸 여러 번 들었다. 왜 양반집 자제라야만 하지? 철없을 때 지선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시집갈 나이가 되고 매사에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한 아버지의 말이 생각나 지선은 차갑게 말했다.
여긴 무슨 일이죠? 누가 보면 어쩌려고? 용선은 그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선의 손을 잡는 것이었다. 아씨, 전 오래전부터 아씨를 좋아했습니다. 이 손 놓으세요.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반드시 무과에 합격해서 진사님께 아씨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지선은 용선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아직도 용선에게 잡혔던 손에 그의 체온이 남아있었다. 돌아보면 지선도 용선을 좋아했었다. 철없던 어린 시절 2살 많은 용선을 오빠처럼 따르며 놀곤 했는데 그땐 왜 부모님이나 친모가 나서서 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는지 잘 몰랐다. 용선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닮아 기골이 장대하고 무예에 남다른 재주가 있어 무과 시험에 합격해서 무인이 되기를 꿈꿨다. 무관이었던 아버지가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가고 결국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를 따라 강진사 집에 의탁해서 살아온 것이다. 다음 날도 지선은 무엇에 이끌리듯 후원 뜰에 나와 시를 읊었다. 그러자 용선의 화답이 이어졌고 그건 마치 2 사람만의 비밀 암호 같았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아버님이 아시면 가만두지 않을 텐데요. 아씨, 걱정하지 말아요. 다음 달 치르는 무과 시험에 합격하고 허락을 받아보겠습니다. 2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는 비밀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지선이도 듬직한 용선이가 좋았다. 그들은 이제 헤어질 수 없는 사이로 발전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어느 날 밤 딸을 보려고 진사 부인이 후원에 나왔더니 딸의 방에서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누구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용선의 목소리가 아닌가. 부인은 조용히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모든 면으로 나무랄 것 없는 용선이지만 집에서 부리고 있는 하인 아닌가. 이건 안 될 일이지. 다음 날 아침 부인은 지선을 불렀다. 안채로 거처를 옮기거라. 지선은 안채로 거처를 옮겼다. 하지만 불이 붙은 2 마음이 그대로 꺼져버릴 리가 없었다. 밤이면 살며시 후원으로 나가는 딸의 모습을 목격한 부인은 마침내 강진사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고 말았다. 뭐라고? 거두어준 은혜도 모르는 그 미천한 자가 지선이를 넘본다고? 강진사는 힘께나 쓰는 하인들을 모아 용선을 잡아오게 했다.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감히 지선이를 넘보다니. 진서어른 아씨를 좋아합니다. 반드시 무과에 합격하겠습니다. 듣기 싫다. 당장 헛간에 가두어 버려라. 그리고는 딸을 불러서 다그쳤다. 아비의 기대를 저버리고 못된 행동을 하더니 다시는 만나지 말거라. 지선은 방으로 돌아와 용선과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흐느껴 울었다. 임자, 저 아이 서둘러서 시집 보냅시다. 그래요. 지체하다간 큰일 나겠어요. 강진사는 눈높이를 낮추어 그동안 퇴짜를 놓았던 신랑감 중에 하나를 골랐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했다. 문제가 될 수지는 없애는 게 좋겠어. 그리고는 하인들을 불러 비밀스럽게 뭔가 지시했다. 그날 밤 헛간문이 열리고 온몸을 묶인 사내가 어디론가 끌려나갔다. 그리고 외딴 곳 깊은 웅덩이에 던져진 사내는 다신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다음 날 강진사가 딸을 불렀다. 이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혼인 준비나 하거라. 사랑채를 물러나와 돌아오던 길에 담 너머로 하인들이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안 됐어. 어쩌다 그런 몹쓸 일을 당한 거야. 입 다물어. 아가씨와 눈이 맞았대. 지선은 용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밤새도록 통곡한 후 새벽녘에 유서를 남기고는 뒷산으로 올라가 굵은 소나무에 줄을 걸었다. 그들의 슬픈 사연은 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피지 못한 두 사람의 슬픈 사연을 듣고 안타까워했다. 그들은 용선이 사라진 그 깊은 웅덩이를 장사못이라고 불렀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이유. 조물주가 세상을 만들고 만물을 그 위에 창조했다. 조물주는 창조물을 보고 만족하며 기뻐했다. 멋지군. 역시 잘했어. 하지만 남자와 여자를 서로 떨어져 살게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은 한동안 떨어져 살아야 했다. 남자들과 여자들은 모든 일을 똑같은 방법으로 했다. 그들은 들소무리를 높은 절벽이 있는 곳까지 몰아가서 떨어져 죽은 들소를 잡아서 먹었다. 먹을 만한 다른 것들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식량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남자들은 활과 화살을 만드는 법을 익혔다. 여자들은 들소 가죽을 무두질해서 천막을 만드는 법을 배웠고 가시가 많은 아프리카산 돼지인 호저털로 장식한 근사한 옷도 만들어 입었다. 어느 날 조물주가 생각했다. 오, 큰 실수를 저질렀군. 남자와 여자를 떨어져 살게 하다니 말이야. 그들에게 더 큰 즐거움과 기쁨과 활력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어. 남자와 여자를 맺어주고 뭔가 즐겁고 좋은 감정을 불어넣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는 게 시들해져 재미없고 남자들은 정말 필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할 테니까 남자와 여자들에게 새로운 흥미거리를 찾도록 해야겠어. 조물주는 남자 족장이 자는 틈을 이용해 그의 가슴에 하트를 집어넣었다. 그 이후로 남자 족장은 가슴 한구석에 허전함이 느껴졌다. 이상하군. 뭔가 텅 비어있는 느낌이야. 그게 뭐지? 남자 족장은 몇 날 며칠을 생각한 끝에 그게 뭔지 찾아보기로 했다. 그는 길을 떠난 지 나흘 후 마을을 이루며 사는 여자들을 보게 되었고 나무 뒤에 숨어서 살며시 지켜보았다. 여자들을 보자 족장은 마음이 설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호, 저 여자들 정말 멋지군. 저들과 함께 살아보고 싶어. 들소 가죽을 무두질해서 근사한 천막집을 지었군. 남자들은 고작 동물의 꼬리털로 얼기설기 하늘만 가리거나 거칠고 냄새나는 가죽만 덮고 잘 뿐인데 여자들이 입은 멋진 옷 좀 봐. 남자들은 허리에 털가죽 몇 조각만 두르고 있는데 정말 여자들이 남자들과 살면서 천막을 짓고 멋진 옷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당장 가서 남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겠군. 족장은 돌아와서 자신이 본 걸 남자들에게 말해주었다. 여자들이 가진 유용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말하자 한 남자가 입을 열었다. 거기로 가서 여자들과 함께 살아봅시다. 그녀들의 집과 옷만 같이 있는 게 아니야.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즐거운 무언가가 있지. 족장이 말했다. 남자들의 마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여자들 마을의 족장은 남자 족장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흔적을 발견했다.
그녀는 젊은 여자에게 그 흔적을 쫓아가서 조사하라고 시켰다. 젊은 여자는 남자들의 마을 근처에 도착해서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런 다음 서둘러 여자들에게 돌아와 알렸다. 여러분! 인간들이 사는 마을이 저 너머에 또 있어요. 우리와는 달리 더 크고 힘이 세 보였어요. 그들은 날카로운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사냥감을 쉽게 잡아요. 그들은 굶주리는 일이 없어요. 그 말을 듣자 여자들이 말했다. 그 낯선 인간들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위해 먹을거리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여자들이 회의를 마쳤을 때 남자들은 벌써 여자들의 마을을 향해 언덕을 넘고 있었다. 여자들은 고작 작은 생가죽 조각을 허리에 두른 형편없는 옷차림의 남자들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남자들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보았고 씻지 않은 몸에서 나는 냄새도 맡았다. 또한 남자들의 더러운 피부를 보면서 서로 수군거렸다. 남자라고 하는 저 인간들은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나 봐. 변변한 옷도 없고 지저분한 데다 냄새가 나잖아. 저런 인간들은 싫어. 여자들의 족장은 남자 족장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소리쳤다. 저리 가! 당장 가라고! 그러자 여자들이 돌을 던지면서 같이 소리쳤다. 저리 가! 그 모습을 보고 조물주가 생각했다. 저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건 실수가 아니었어. 여자들은 위험해. 정말 위험하군. 여자를 창조하는 게 아니었어. 족장과 남자들은 실망해서 다시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갔다. 남자들이 떠나자 여자 족장은 다른 생각이 들었다. 가엾은 남자들이야. 제대로 아는 건 없지만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 거야. 그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 옷차림이 형편없다고 무시하는 대신에 우리도 허리에 털가죽 조각을 두르고 볼품없이 차리고 있으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한편 남자들의 마을에서는 족장이 이렇게 말했다. 한 번 더 여자들을 만나러 가야겠다. 그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게 좋겠어. 내가 몰래 가져온 걸 봐라. 족장은 육포와 다른 물건들을 숨겨둔 가방에서 반짝이는 흰사슴 가죽옷을 꺼냈다. 여자들이 안 보는 틈을 타서 이걸 훔쳤어. 나한텐 너무 작지만 여기에 작은 들소 가죽을 덧대고 저기에 곰의 모피를 덧대서 배 부분을 가릴 수 있게 할 참이야. 깃털을 단 머리 장식을 만들어 쓰고 얼굴에 색칠도 할 거야. 그러면 여자 족장이 나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겠지? 먼저 내가 혼자 가서 그 족장과 단판을 지을 테니 너희는 내가 일을 잘 마무리할 때까지 뒤에 숨어 있어. 남자 족장은 돌덩어리로 만든 욕조에 뜨거운 물을 가득 담아 한나절 동안 몸을 담가 때를 불려 몸을 깨끗이 씻고 최대한 멋지게 차려입었다. 그는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소리쳤다. 정말 멋지군. 내가 이렇게 잘생겼다니 놀라워. 여자 족장이 분명 나를 좋아하겠지? 족장과 남자들은 여자들의 마을로 떠났다. 망을 보고 있던 여자가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오는 남자들을 보았다. 그리고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꼭대기에 서 있는 남자 족장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여자 족장에게 달려갔다. 족장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절벽에서 뛰어내린 들소들을 잡고 있었다. 여자들의 몸과 옷차림은 지저분하고 볼품이 없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다듬지 않은 생가죽 조각을 걸치고 허리에 가죽만 두른 상태였다. 게다가 갓 잡은 짐승고기에서 나는 악취와 핏물로 가죽옷이 뻣뻣해져 있었다. 얼굴과 손도 피로 범벅이 된 상태였다. 이 모습 그대로 남자들을 만나야겠다. 우리가 자기들처럼 입은 걸 보고 기뻐할 거야. 여자 족장이 말했다. 그렇게 해서 여자 족장은 남자 족장이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고 여자들도 그 뒤를 따랐다.
남자 족장은 여자 족장이 짐승을 잡던 옷차림 그대로 날카로운 칼을 손에 들고 빗질도 안에서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자 이렇게 소리쳤다. 이 여자 족장은 정말 못생겼군. 지저분한 넝마 조각을 걸치고 냄새가 진동하는군. 이런 여자들하고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다른 여자들도 족장과 똑같아. 역시 우리 남자들은 우리끼리 살아야 해. 그리고는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다른 남자들도 그의 뒤를 따라갔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한 것 같은데 저 남자들이 오해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우리가 그들과 합쳐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 그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뭔가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들이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력해보자. 다들 아름답게 꾸미는 거야. 여자 족장이 말했다. 여자들은 강으로 가서 몸을 씻었다. 머리를 감고 잘 빗어서 곱게 닦고 동물의 뼈로 만든 줄과 조개 껍데기로 된 구슬을 달았다. 그리고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 무지개보다도 더 화려한 빛깔의 호저털로 근사하게 장식한 반짝거리는 흰 사슴 가죽으로 만든 옷이었다. 그들은 동물의 뼈와 조개 껍데기로 만든 목걸이를 두르고 역시 조개 껍데기로 만든 팔찌를 손목에 꼈다. 발에는 깃털을 촘촘하게 단 모카신을 신었다. 마지막으로 여자들은 신성한 붉은 물감을 볼에 발랐다. 아름답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그들은 남자들의 마을로 떠났다. 남자들의 마을에서는 족장이 심히 언짢은 기분으로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그를 기쁘게 할 수 없었다. 음식도 맛이 없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다. 얼마 안 가서 모든 남자도 그렇게 되어버렸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군. 나는 여자들이 냄새를 풍기는 대신에 달콤한 향기를 내며 돌멩이나 피 묻은 칼자루를 쥐고 다가오는 대신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했는데 말이야. 남자 족장이 말했다. 맞아. 우리도 그랬어. 다른 남자들도 맞장구를 쳤다. 그때 망을 보던 남자가 달려와서 족장에게 알렸다. 여자들이 우리 마을로 오고 있어요. 아마 우리를 죽일 작정인가 봐요. 서두릅시다, 모두. 활과 화살을 가지고 준비해요. 아니, 기다려라. 모두 강으로 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하고 신성한 붉은 물감을 얼굴에 발라라. 머리에는 밝은 빛깔의 깃털을 달고 말이야. 족장이 말했다. 그리고 족장 자신도 여자들의 마을에서 훔쳐와서 전투복으로 고쳐 만든 깃털이 달린 옷을 입었다. 그리고 족장만이 쓰는 훌륭한 머리 장식을 했다. 곰의 발톱으로 만든 목걸이도 걸었다. 차림이 갖추어지자 남자들은 마을 입구에 모여 여자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여자들이 마침내 도착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흰 깃털이 달린 옷은 남자들의 눈을 부시게 했다. 그들의 몸에서는 달콤한 풀향기가 났다. 뺨은 신성한 붉은 물감 때문에 빛이 났다. 족장이 소리쳤다. 이것 봐! 이 여자들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구나. 그들의 노랫소리는 귀를 즐겁게 하는구나. 몸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황홀할 지경이야. 오, 심장이 두근거려요. 남자들이 말했다. 여자 족장을 만나서 얘기해 봐야겠다. 그녀와 함께 일을 바로잡아 보겠어. 족장이 말했다. 그때 여자 족장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자, 이 남자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거친 인간들이 아니야. 그들의 투박함은 강인함에서 나오는 거지. 그들의 팔에 있는 근육이 내 눈을 즐겁게 하는구나. 그들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내 귀를 감동시킨다. 남자들은 나쁜 인간들이 아니야. 남자 족장은 여자 족장에게 말했다.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해 봅시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들은 함께 다른 곳으로 갔다. 여자 족장은 남자 족장을 보자 기분이 좋아졌다. 남자 족장은 여자 족장을 보고 가슴이 설레고 심장이 마구 뛰었다. 우리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일을 시도해 보도록 합시다. 남자 족장이 여자 족장에게 말했다. 나는 새롭고 즐거운 일에 도전하는 걸 좋아해요. 여자 족장이 대답했다. 그 일을 해보려면 여기 누워야만 할 거요. 아마 그래야겠죠? 여자 족장이 수긍했다. 그들은 자리에 누웠다. 얼마 후 남자 족장이 말했다. 이건 분명히 나한테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멋진 일이요. 이렇게 멋진 일인 줄 상상도 못했어. 나도 그래요. 여자 족장이 말했다. 이렇게 기분이 좋을 줄은 몰랐어요. 들소의 혀를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아요. 너무 좋아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군요. 자, 가서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줍시다. 남자 족장이 말했다. 그들이 마을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든 남자와 여자들은 벌써 짝을 지어 어디론가 자기들만의 장소로 갔다. 그들에게 이 새로운 일에 대해 미리 알려줄 필요가 없었다. 벌써 그들 스스로 알아냈으니까. 남자들과 여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웃고 있었고 입가에도 웃음이 그치지 않았으며 몸은 즐거움에 들썩였다. 여자들은 남자들을 자신들의 마을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물건과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남자들의 마을로 가지고 왔다. 여자들은 남자들을 위해 가죽을 무두질하고 깃장식을 달았다. 남자들은 여자들을 위해 사냥을 했다. 그리고 서로 사랑했다.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서로 얼싸안았다. 행복했다.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태어났다. 꿈이었나 봐. 여행을 하다가 처음으로 어떤 도시에 오게 된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다. 거리를 돌아다니던 그는 길 옆에 있는 집을 들여다보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차를 마시는 걸 보게 되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이 집에 살고 있다니. 한눈에 그녀의 모습에 반한 남자는 그날부터 매일 그 집 앞을 지나다니며 그녀를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애를 썼다. 마침내 용기를 낸 남자는 그녀를 찾아가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지 물었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당신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아침에 나가 이리저리 쏘다니다가 밤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다.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젊은이도 그녀의 남편처럼 일하는 것보다 놀기를 좋아하는 떠돌이였다. 이곳저곳 도시를 돌아다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그녀의 남편과 만난 젊은이는 이미 친구가 된 상태였다. 그러는 동안 젊은이는 매일 여자를 찾아왔고 결국엔 밤에도 찾아오게 되었다. 함께 밤을 보내고 그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값비싼 반지를 주면서 그녀를 향해 사랑을 맹세했다. 연인들처럼 서로 작별 인사를 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여자가 물었다. 누구세요? 당신 남편이요. 밖에서 남편이 대답했다. 뭐라고? 당신 결혼했던 거야? 젊은이가 속삭였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해요.
일단 숨을 곳을 찾아야 해요. 그녀는 젊은이를 방구석에 쌓아둔 털실 더미 아래에 숨겨주었다. 털실에 둘러싸인 젊은이는 남편을 볼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다. 결국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집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 다음 날 그는 떠돌이 친구에게 어젯밤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그랬구나. 정말 운이 없었네. 아름다운 여자라고 하지 않았어? 설마 오늘 밤에도 또 만나러 가진 않겠지? 그래도 갈 거야. 당신도 알겠지만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걸. 만일 남편이 경쟁자를 쉽게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면 그건 실수였다. 부인은 무척 재빠르고 영리해서 항상 애인을 다른 장소에 숨겨주었기 때문이었다. 더 나쁜 건 다음 날 남편은 친구의 지난밤의 모험담을 들어주어야만 했던 거였다. 친구요. 젊은이가 말을 시작했다. 그 남편은 이제 기회가 없어. 그는 비열하고 분노에 가득 찼지. 그녀는 남편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할 정도라니까. 자, 들어봐. 남편이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날 어디에 숨겨야 할지 이미 알고 있다니까. 그래, 네 말을 들으니 그녀가 푹 빠진 게 틀림없군. 야, 운도 참 좋다. 어느 날 밤 더 이상 애인을 숨길 데가 없어진 부인은 부엌 옆 쓰레기통에 그를 들어가게 했다. 젊은이가 숨기에는 역겨운 장소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남편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쓰레기통에 돌멩이를 던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다. 어디에 있든지 이거나 받아라. 돌멩이가 떨어지자 젊은이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물이 묻었다. 그래도 꾹 참고 숨어 있었다. 다음 날 젊은이는 이 사실을 친구에게 털어놓았고 남편은 마침내 모든 사실을 눈치채게 되었다. 그는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아내의 애인에게 잘했다며 등을 두드려주고 그는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장인을 만나러 떠났다. 그는 장인에게 말했다. 당신 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일을 모조리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즉시 딸을 데리고 와서 방에 가두어 버렸다. 그런 다음 장인은 사위에게 친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라고 시켰다. 딸이 정말로 죄를 지은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정말 딸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없애버릴 수도 있었다. 남편은 도시에 가서 금방 친구를 데리고 함께 돌아왔다. 밤이 되어 세 남자가 술을 곁들인 저녁을 먹으러 식탁에 둘러앉았다. 음식이 나올 때마다 와인잔이 비워졌다. 후식이 나올 때가 되자 주인은 돌아가며 모험담을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주인이 시작했다. 그는 장황한 이야기를 콧김을 내뿜으며 들려주었다. 자, 이제 당신 차례요. 주인은 초대받은 손님을 가리키며 말했다. 좋습니다. 손님은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주인의 딸과 함께한 경험담을 자세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불쌍한 여자는 문틈으로 모든 걸 듣고 있었다. 돌멩이와 쓰레기통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 할 때 그는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껴 물 한 잔을 달라고 했다. 와인을 드시오. 두 남자가 권했다. 하지만 그는 물을 원했다. 그래서 다행히 그는 구제받을 수 있었다. 왜냐면 하녀가 물을 가지러 부엌에 온 사이 주인의 딸이 창문 틈으로 하녀 몰래 컵 속에 애인이 주었던 반지를 떨어뜨렸기 때문이었다. 반지를 본 손님은 물을 다 마시고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서도 나를 찾지 못했죠. 마침내 화가 난 그는 돌멩이를 집어들고 쓰레기통에 던지며 말했어요. 어디에 있든지 이거나 받아라. 그런데 그게 적중했죠. 나는 오물을 뒤집어 썼으니까 말이에요. 정말 그때 나는 땀에 젖고 무서워서 죽을 뻔하다가 꿈에서 깨어났답니다. 뭐라고? 그럼 꿈이었단 말인가? 주인이 외쳤다. 그럼 절 어떻게 보신 겁니까? 제가 정말 그런 일을 저지르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셨단 말입니까? 그리고는 그는 그곳에서 슬며시 빠져나와 당장 그곳을 떠나기로 했다. 그리고는 하녀를 슬그머니 불러 그 반지를 주인의 딸에게 건네주라고 전했다. 장인은 이 비열하고 못된 게으름뱅이야. 내 명예를 먹칠하려고 하더니 당장 내 딸과 헤어져! 하고 소리치며 사위를 멀리 내쫓아버렸다. 방앗간집 딸. 아름다운 딸과 함께 사는 가난한 방앗간 주인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왕 앞에 나가 짚을 짜서 금으로 만들 수 있는 딸이 있다고 허풍을 떨었다. 아주 훌륭한 재주를 가졌군. 왕이 방앗간 주인에게 말했다. 정말 당신 딸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내일 궁전으로 딸을 데려오시오. 시험해보고 싶소. 집에 돌아온 방앗간 주인은 딸에게 그 얘기를 했다. 딸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아버지에게 화를 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왕의 말을 거역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기 때문이다. 왕 앞으로 딸이 나오자 왕은 지프로 가득 찬 방으로 데려다주고 물레와 물렛 가락을 주었다. 새벽까지 짚을 짜서 금으로 만들어 보거라. 왕은 딸을 혼자 방 안에 놔두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가엾은 그 방앗간집 딸은 어떻게 할지 몰랐다. 짚을 짜서 금을 만들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렇다고 거짓말을 한 아버지를 원망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답답해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아주 작은 사람이 들어왔다. 안녕, 방앗간 아가씨. 왜 그렇게 슬프게 울고 있니? 짚을 짜서 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금을 만들어주면 나한테 뭘 주겠니? 난쟁이가 물었다. 내 목걸이. 아가씨가 대답했다. 난쟁이는 목걸이를 받아들고는 물레에 앉아 물레를 3번 돌리자 얼레가 가득 찼다. 그러자 다른 얼레를 얹고 3번 돌리자 2번째 얼레도 가득 찼다. 아침까지 계속하자 모든 짚이 실로 짜여 금으로 변했다. 해가 떠오르자마자 왕은 짚이 금으로 변한 걸 확인하고 매우 놀라며 기뻐했다. 왕의 마음속엔 이전보다 더 금을 갖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했다. 왕은 처음보다 더 크고 짚으로 가득 찬 다른 방으로 딸을 데려다 놓고 다음날 아침까지 방 안의 모든 짚을 금으로 만들라고 명령했다. 아가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또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전처럼 문이 열리고 그 작은 난쟁이가 들어와 말했다. 만약 내가 너 대신에 이 짚을 짜 금으로 만들어준다면 뭘 주겠니? 내 손가락 반지. 아가씨가 대답했다. 난쟁이는 반지를 받고 다시 물레질을 하기 시작했다. 아침이 되자 그는 모든 짚을 반짝이는 금으로 만들었다.
왕은 그걸 보고 무척 기뻐했으나 아직도 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만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방앗간집 딸을 집으로 가득 찬 이전보다 더 큰 방으로 데려가 밤새도록 집을 짜서 이번에도 금으로 만든다면 왕비가 될 거라고 말했다. 왕은 그녀가 방앗간집 딸이었지만 이 세상에서 그녀보다 더 부자 아내는 만나지 못할 거로 생각했다. 그녀가 혼자 있을 때 난쟁이는 세 번째로 나타나 말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집을 짜낸다면 나한테 뭘 줄 거지? 나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딸이 대답했다. 그러면 네가 왕비가 된다면 첫 아이를 나한테 준다고 약속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방앗간집 딸은 결국 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난쟁이가 요구한 대로 약속을 했다. 그는 또다시 일하기 시작했고 지프로 짜 금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아침이 되자 왕은 원하는 걸 발견하고는 곧바로 아가씨를 왕비로 삼았고 방앗간집 딸은 왕비가 되었다. 1년이 지나고 그녀는 귀여운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난쟁이에 대해서 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난쟁이가 갑자기 그녀의 방으로 와서 말했다. 약속한 걸 주시오. 왕비는 몹시 당황해서 난쟁이가 아이만 데려가지 않는다면 많은 재산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난쟁이는 세상의 보물보다는 살아있는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왕비는 울기 시작했고 너무나 처절하게 울고 있는 그녀를 난쟁이는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사흘을 줄 테니 그동안 내 이름을 알아맞혀봐. 그때까지 내 이름을 알아맞히면 아이와 함께 살 수 있을 거요. 왕비는 밤을 지새우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이름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는 현명한 학자들을 불러 나라 안의 모든 이름을 모으도록 했다. 그 다음 날 난쟁이가 도착하자 왕비는 캐스퍼, 멜라이즈, 벨사짜르 등 알고 있는 모든 이름을 나열했다. 난쟁이는 그때마다 내 이름이 아니요 하고 말했다. 그 다음 날 그녀는 이웃나라의 모든 백성의 이름을 조사했다. 그리고 난쟁이가 나타났을 때 아주 드물고 희귀한 이름 목록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 당신의 이름은 쉽생크, 크릭생크, 스펀들생크. 그러나 그는 내 이름이 아니요 하고 매번 대답했다. 그런데 셋째 날에 왕비의 사신이 돌아와 말했다. 왕비님, 새로운 이름을 발견하지 못해 낙심하고 높은 언덕에 올라갔는데 숲속 모퉁이를 돌았을 때 여우와 토끼가 저녁 인사를 서로 나누고 있는 작은 집 하나를 보았지요. 집 앞에는 불이 피워져 있었고 불 주위에 아주 괴상하게 생긴 난쟁이 하나가 한쪽 다리로 뛰면서 소리쳤어요. 맛있게 빵을 구워놓고 나는 아이를 데려온다네. 왕비는 내 이름이 럼펠스틸 치킨이라는 걸 알아내지 못한다네. 그 말을 들은 왕비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뻐했다. 잠시 후 난쟁이가 들어와서 물었다. 자, 왕비님, 내 이름을 말해보시오. 왕비는 먼저 물었다. 당신 이름이 코다드입니까? 아니요. 그럼 해지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럼펠 스틸 치킨인가? 세상에, 누가 그 이름을 알려준 거지? 어떤 녀석이 그걸 말했지? 난쟁이는 비명을 질렀다. 그는 화가 너무나 자기 오른발을 아주 멀리 떼자 허리까지 땅속에 박혀버렸다.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차
왼쪽 발을 손으로 잡자 난징이의 몸이 땅속으로 사라져 버렸다.